임금의 비율이 그 나라 GDP 수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남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미군이 주도를 하면은 그 주둔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보호받는 소파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과도 소파를 맺고 독일과도 맺고, 근데 나라마다 소파 규정이 다 틀립니다. 근데 좀 친구의 나라 같은 데는 소파 규정이 상당히 그 나라를 존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식민지 비슷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가불가계입니다. 한 사례를 들면은 제가 2002년에 국회에서 한 700쪽에 달하는 소파 백서를 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보좌관들이랑. 그러느라고 세계 여러 나라의 소파 규정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요 국가들. 독일과 미국과의 소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 기지 내의 환경 오염의 원상 회복의 책임은 미군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파에는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미군 기지 내에 환경 오염의 책임을 미군이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독일 여성과 미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부양의 임무를 미군이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곳곳에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정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보수세들은 저놈들 반미니까 빨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그걸 개정하는데, 소파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가 추진을 하는데 아주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참 이게 편하고 아주 만만한 나라입니다. 이건 간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씁니다.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이 이렇게, 아니 일본 시대 때 일본과 조선 총독부가 일조선 동맹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사실 역학관계상, 양국의 관계상, 양국의 각종 바울 관계상, 소파 협정이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여러가지 협조상, 조약상, 그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기본 정책은 미일 동맹체제에 남한을 종속시키는 겁니다. 미일 동맹체제에 남한을 종속시키는 것이 미국이 그걸 유지하고 종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미국이 북익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 외교 정책의 기본 틀입니다. 미일 동맹체제에 남한을 종속시키는데 분단 극복을 하겠다? 이 얘기는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분단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맺겠다? 금강산관광을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 자체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기본 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찍고 나서는 그 위헌 요인을, 금강산관광을 하나 제거했습니다. 박근혜는 개성공단이라는 미국의 위헌 요인을, 미국의 국익을 지켜야 될 시간만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4월
한반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아주 무기를 한반도 상공에서 한반도 또 항구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참고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미국의 주가를 한번 역추적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4월 5일에 미국의 군산복합업체의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방미 이틀 후인가 제가 MBC인가 딱 보니까 미국의 성과를 얘기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례를 3개 들더라고요. 딱 3개가 정해나가요. 이렇게. 근데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것이 보잉사예요. 1억 불. 두 번째 무슨 회사가 나오는데 그건 3천만 불. 뭐 세 번째 어느 회사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3개가 사례로 아주 크게 아주 이렇게 3개 이상 나오는데 그때가 보잉이 군산복합업체로서 주식이 아주 폭등할 때입니다. 자기들이 버는 이익에 비하면 그 1억 불은 아주 미세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은 모르고 보잉이라는 회사가 1억 불이나 한국에 투자한다. 그런데 그 회사는 군산복합업체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한때는 율곡사업 할 때는 보잉사의 1년 매출이 60%가 율곡사업을 우리가 그 매출의 60%를 한국이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위기가 사라지면 보잉사가 회사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고 하는 상황까지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난 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의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을 한 사람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직전까지 오바마 정권 5년 동안, 4년 동안에 한국을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한국통입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거의 90% 이상 반영돼서 한반도 정책이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바마의 축하 서신을 갖고 대표단을 끌고 박근혜 대통령을 축하 사절단으로 지난 1월에 왔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4월 4일 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남북 간에 남아있는 최후의 경제교류를 축소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개성공단 등 남북 간에 남아있는 최후의 경제교류를 축소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이는 남한이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어떤 면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요구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런 하고 나서 닷새 후인 4월 9일 날 미국의 보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 그것도 칼럼이 아닙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성공단은 이 기회에 영원히 폐쇄해야 한다. 사설 제목입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 화해 협력은 바로 이런 미국의 숨은 이익에 대해서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지켜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그 뒤를 이어갈 차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회의가 논의가 진행되고 서로 하고 가는 그 전망에 대해서 저는 약간 비관적입니다. 부조적인 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남북 간에 우리 민족 내부에 그런 민족 공조이라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더 중심을 두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뀝니다. 그런데 한미일 끝한 외교부 장관, 육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한다고 해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뭐가 안 되는구나 싶어요. 그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거꾸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평화와 분단 극복에 다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거를 강화하고 강화할수록 안 됩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그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더니 박근혜 정부도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왜 했겠느냐. 다 위헌 판결로 처벌이 났잖아요.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를 왜 했느냐. 그건 박정희 정부가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정통성의 결여, 스스로의 정권이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가 바로 긴급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만들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5.24 조치, 정부만 말하든가 민간이 말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민족적 정통성의 결여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진영이나 야당진영이 5.24 조치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민족적 정통성의 결여가 대체 만나지 마라. 우리만 만난다. 응? 뭔가 열려있지 않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뭔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흐르는 물을 막아야 된다. 최근 지난 6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힘을 모아줘야 대북 문제 풀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의 힘을 모아주는 것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일본의 대북정책을 추종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를 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이익보다는 강대국에 추종하고 그 강대국들의 이해를 관찰하는데 우리가 모아주는 그 힘을 쓸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행태들이 바로 그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수십 년간에 걸친 미국의 적대 행위 결과가 북한이 핵보유라고 하는 자극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나라든지 간에 타국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자위를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왜 핵을 개발을 서둘렀습니까? 중국이 왜 핵을 개발을 서둘렀습니까? 중국이 핵을 개발할 때 서두를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그걸 촉발시킨 것이 메가다였습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메가다가 만주 핵 폭격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중국은 핵이 없었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는데, 중국은 없는데, 미국은 핵을 가지고 그렇다면 만주를 폭격하겠다. 그럴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핵 개발을 한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핵 개발을 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중국이 됐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핵 억지가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중국이 제가 최근에는 뭐 가끔마다 자주 못 만났는데 제가 중국 통일통위원장 할 때 중국이랑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미국이 핵 폭격을 한다고 할 때 중국이 핵이 없을 때 답답함, 당황스러움, 대응을 할 방법이 없음, 이런 것을 똑같이 북한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중국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 외교부가 아주 혼신의 노력을 해서 북한 핵 불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고 한반도 핵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걸핏하면 핵으로 북한을 치겠다고 공격을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납득이 안 간다. 미국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도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아무리 북한 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더만은 남한이 핵을 가진 국가와 함께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핵을 가진 국가와 함께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중국이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은 제일 어려워하는 걸 앞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대해서 제일 부담스러워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하면 중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철하면 한미 군사동맹이 깨지고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동맹을 통한 중국 포위망이 그 족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국익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절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이해관계와 아주 밀접한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북한 비핵화만 주장하는 그런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 남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자신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하고 나서 2월 초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평양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선시에 다녀왔습니다. 난생 처음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저랑 보좌관만 한 명만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가 한참 뭐가 문제가 됐으면 부시 정부가 그 전에 가을에 캐리를 보내가지고 북한과 통보를 하면서 영변 내 핵발전소도 더 이상 못 지어주겠다. 제네바 협약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주유 주는 것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면은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NPT 탈퇴하고. 북한은 공언하면서 이제 핵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북한을 뭐 악의 축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뭐 이럴 때 아주 험악할 뿐이겠어요. 부시 정부의 네오콘들 때 험악할 텐데. 그러면서 3월인가는 이라크를 먼저 치고 이라크를 먼저 친 다음에 북한을 칠 것이다 하는 게 국제사회에 거론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을 방문해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논의 틀을 만든 논의 틀도 진행이 됐습니다. 새로운 논의 틀을 만들자고 하는데 미국은 육자회담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양자회담을 하자고 해요. 북미 양자회담을. 그래서 제가 우선 지금 이거 뭔가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가서 야 육자회담 받아주면 어떻겠냐 받아줘라.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당시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었거든요. 중국이 니들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생각도 없이 뭐 검토하는 것 없이 그 자리에 즉각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외세의 개입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야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적대국가니까 얘기하는 거 이해되지만 왜 북한의 주권 문제를 중국에까지 의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 자기 나라 굽히겠다라고 움직일 거 아니야. 언제 북한을 팔아가지고 미국과 협상해서 뒷거래 해가지고 더 큰 이익을 챙길지 모르는 거다. 그 중국을 왜 껴넣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중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다고 저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즉각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아주 완전 실력자가. 아, 북한과 중국 관계가 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의지라는 게, 아,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이렇게 체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속에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중국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1950년에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중국이 여기에 군대를 보내고 이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에서 중국을 유엔 안보리사회에서 침략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교 행위를 봉쇄시켰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국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지금 북한을 이렇게 조이듯이 조였습니다. 전부 다. 그런 쓰라린 경험을 중국이 안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당시에 자기가 근데 거기에 안 보이게 실제로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게 소련이 중국 편을 놔두고 미국과 짝짝꿍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소련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했습니다. 1950년대 때. 겉으로는 우방이고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견제하면 안보리에서도 거부권 행사도 안 하고 뭐 적당히 미국이 막 주장하면 좀 수정해가지고 통과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북한에 하는 거랑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당시에 내세운 것이 비동맹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또 무슨 동남아, 중남미 이런 데 비동맹 회의를 주도하면서 어떤 나라든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주권은 평등하다. 내정은 불간섭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표현은 모택동이가 주울레가 한 표현이 강대국 우위의 세계 질서를 변혁해야 된다. 강대국 우위의 세계 질서를 변혁해야 된다. 강대국 지들맘대로 담합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게 바로 그들이 얘기한 반패권주의 노선이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반패권, 중국이 지금도 반패권, 최근에도 보면 한 달 전에도 중국이 우리는 반패권 노선을 고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반패권주의 노선은 바로 1950년대 건국과 함께 시작을 했고 그게 모택동, 주울레, 등소병, 강태공인 90년대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노선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최근에 와가지고 유엔에서 미국이 막 주장하면 옛날 러시아가 했던 그런 행태를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북한 핵 문제를 거는데 응조를 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 사실은 이제 반패권 노선이 깃발은 퇴색한 것 같아요. 중국 자체가 스스로가 패권주의 국가, 패권국가의 하나로서 자리 잡는 과도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국면들끼리 모이면은 중국이 조금 미안감도 있다고. 지들이 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노선, 특히 90년대, 92년도, 2년도, 3년도 이때는 동북권만 무너지니까 중국이 북한에게 SOS를 쳤습니다. 체제의 붕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SOS를 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평양, 베이징, 하노이, 우리가 국권이 체제를 지키자. 셋이서 연대를 해서. 그게 90년대 초였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 태도를 바꿔가지고 요즘은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서 일정한 호흡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변한 거, 옛날 친구가 한 친구가 조금 변심하고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 옛날 친구한테 좀 미안감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북중 관계는 지금 온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봐주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약간 좀 자기들이 바뀌는 데 대한 위안감.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하면서도 말을 대단히 북한에 대해서는 아낍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선물을 했는가? 김정일 밀랍 인형을 선물을 했대요. 김정일 밀랍 인형을. 김정일 밀랍 인형을 선물했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정책 감각이 굉장히 큽니다. 3대 세습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 인식이나 북한 인식은 그런 거 있습니다. 중국도 제가 요즘 가다가도 중국에 태자당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 태자당이라는 게 예를 들면 중국 옛날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한 사람들이 후손들입니다. 모택동, 잉표 이 사람들 후손. 그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도 후손이고. 그러니까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혼자 말아먹지 못하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여러 세대가 10세, 20세, 30세대가 적당히 나눠가지고 권력을 나눠먹는데 3대 동안 해먹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나라가 작으니까 혼자 해먹는 겁니다. 그냥. 이게 비슷한 거예요, 사실요. 그 체제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동질감이 이번에 김정일 밀랍 인형을 보낸 것과 저는 정서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1945년 체제에서 미국이 유지했던 미일 동맹 체제에 남한을 종속시키면서 남한을 군사동맹 체제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해체하려는 노력을 북한 핵을 카드로 해서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2006년이 이제 벌써 꽤 됐네요. 9월에 마침 도시바우 그 대사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가 그 한두 달 전에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응징을 하지 않는 입장이고 미국의 부시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는 대화를 풀자 이렇게 의견이 민감하게 이렇게 약간 의견 차나 감각의 차이가 있을 그 당시인데 그 바로 그 1년 전인 2005년에는 9월 19일 날 또 9.19 합의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대신에 북한과 뭐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북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북한 경제 발전을 도와주겠다 그 공동으로 이런 걸 기본 틀어하는 9.19 합의를 봤는데 그 다음 날 금융 제재를 통해서 그 한 걸음도 못 나가지고 그런 상태가 1년 동안 진행되는 속에서 북한이 그 압박하기 위해서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도시바우가 저를 방문해서 현안 문제를 논의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대사를 많이 했다. 러시아나 폴란드나 이런 데. 근데 그 체제가 막 무너지는 거를 자기가 눈으로 봤다. 그래서 북한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기가 전문가라는 그런 인식을 자기가 자긍심을 갖고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보면 북한 체제는 붕괴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한 얘기가 북한 체제 붕괴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는 사실 이 구성원, 폴란드는 폴란드, 체코는 체코, 유고는 유고, 그 구성원들과의 역사적 기억을 함께하고 있는, 역사적 공동의 기억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지배체제가 아니라 단지 소련이 자기들이 좀 편하다고 해가지고 갖다 앉혀놓은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그 쉽게 못 볼 수 있지만 아시아에서의 사회주의 체제는 틀리다. 식민 지배나 외세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목숨을 걸고 그걸 싸웠으면서 민중과 호흡을 했던 집단 기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시아에 있어서 이 사회주의 체제가 동국권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사례가 바로 너희들이 그런 역사적 교훈을 얻었어야 될 사례가 바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남에서 월남 정부가 너희들 미국과 싸워서 결국은 미국이 패배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얘기를 했더니 제 말 듣는데 표정이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진전이 되지 않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제가 보내놓고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한미 관계가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 사이의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서로 매끄럽지 않은 때거든요. 그런데 일국의 대사가 저한테 와서 그 공식적인 예방 자리가 사석도 아니고 공식적인 예방을 한 자리에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나는 미국 부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이 버시바우의 견해가 아니라 그래서 9.19 합의가 이행이 안 된 이유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날 합의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금융제재를 통해서 한국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이유는 북한 체제는 정말 붕괴된다. 그러니까 붕괴될 체제와 맺은 약속을 뭐로 지키냐 하는 게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저는 역사상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자가 먼저 깬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네바 합의도 사실은 클린턴 정부가 만든 합의를 부시 정부가 들어서 ABC, anything but 클린턴입니다. 클린턴이 하는 거예요. anything but 클린턴. 그러니까 먼저 하는데 클린턴이 하는 거 다 반대한다. 한 부시 정부의 정서와 연결돼서 제네바 합의가 깨진 거고. 그리고 9.19 합의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입자회담이나 분위기, 특히 한국 남한의 노무현 정부나 이 분위기 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끌려가지고 같이 비화가 찍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를 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금융제재를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북미 회담에 있어서의 그것이 지금까지 중요한 회담이 2번 깨졌는데 깨진 주범 사실 주된 책임은 약한 북한보다는 강자인 미국에 더 책임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것이 저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그게 바뀌어요. 정권이 클린턴 정부에서 약속한 제네바 합의가 부시가 들어오면 그걸 바뀌니까 그러니까는 그 일관성, 정권이 바뀌면 오는 그 약속에 대한 일관성의 결여.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고 미국에 대해서 못 믿게끔 하고 계속 자익책을 강구하게끔 할 수 있는 그 조각식을 만들게 했고. 또 하나는 미국이 메시지를 주는데요.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핵 없애라고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북한 체제의 전복이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마음은 2가지가 같이 했을 거예요. 북한 체제도 붕괴시키고 핵도 제거하는 거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북한 체제를 전복시켜야 될 대상과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계속 부자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그런 모호성, 이게 확실하게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냐, 그게 목적 거기에 집중하고 또 일단 한번 약속을 맺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계속 일관적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북미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보니까 어저께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뭐 좀 시끄러운 게 귀태 발언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태 발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만약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 히틀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프랑스의 태택류의 그런 나치 협력자들이 집권을 했다고 하면 미국이 용인하겠습니까? 사실 일본과 남한이 그런 거거든요. 아시아형 나치주의자와 나치 협력자들이 집권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일본이 아베 정권과 남한의 박근혜 정권은 만약에 진짜 유럽식으로 더 문명화된 과거 청산이 제대로 있었다면 아베 정권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거 미청산의 후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미청자, 친일 미청산의 후가, 아베도 침략전쟁 미청산의 후가가 바로 아베입니다. 그들은 어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공동운명체입니다.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난 지 60몇 년 동안 그들이 계속 집권을 한 것도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었다는, 그들이 자꾸 지금 퇴색하는 것도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소극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소극화입니다. 발언권이 거의 정치적 발언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아무리 무슨 아베노믹스를 쓰는 뭘 하든 하죠, 일본이 다시 옛날이 영광을 되찾는 일은 없으려고 봅니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 청산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독일이 EU에서 주도적인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근데 그 독일이 만약에 과거 청산을 일본처럼 안 했다 그러면은 오늘날 독일 같은 나라가, 독일이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도덕을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안 되게 있는 것도 남한의 친일 반민족 세력에 기반을 둔 세력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지난번 대선을 보면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8.5%를 얻었습니다. 그 불공정한 선거에서 48.5%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 역사적 자각이 거기다 몰아표를 몰아준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세력들,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세력은 민주당과 싸우거나 진보세력, 진보정당이랑 민주당 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과 싸우는 겁니다. 역사의 진실과 싸우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945년 체제가 이제 수명을 다한다고 봅니다. 1918년이 되면은 중국의 시진핑 제1기 5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미국은 또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합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제가 미국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미국의 자료입니다. 미국 정책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세계적 추세 2025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자료집입니다. 책자랍니다.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가면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런데 그때 가면은, 그런데 거기에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게 작년에 나온 책인가?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전 세계는 자본의 흐름이 산업혁명 이후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유사일은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지금 흐르고 있다.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 2020년 전후가 되면은 G2 국가의 미중의 질서가 중미로 바뀌는 세력 교체가 될 것이다. GDP 수준에서 2020년 전후가 되면 일본은 못 일어날 것이다. 일본은 퇴색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틈을 들어가서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할 공간이 생길 것이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응?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 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지금 진위계수가 상당히 불안정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진위계수가 정부 통계랑 또 뭐 기업 무슨 연구소가 통계가 약간씩 틀립니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평균 0.3%대의 전반기 3.1, 3.2 뭐 이렇게 유럽은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정부 발표는 0.3, 5, 6 이러는데 실제로 민간인지구나 이런 데서 연구사는 0.389 거의 0.4에 축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0.4가 약간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벌써 0.55가 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상위 10%가 하위 10%에 무려 25배의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오히려 미국보다 자본주의 국가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중국에서 집단 소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집단 소유가 7, 8년 전에는 1년에 한 5만 건 일어나는데 지금은 20만 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재작년부터는 중국이 국방비보다도 치안유지비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가 분열과 불안을 되게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전 5년 후에 시진핑이 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전망이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공산당들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이 부정부패를 가지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면 권력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부패 구조이기도 하면 권력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문제에 시달리면서 5년 후에 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소한 한반도가 한미일 동맹 체제를 통해 가지고 굳건하게 통일된 한국이 한미일 동맹 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위협할 정도의 상황이 가지 않는 한, 우리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주지 않는 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패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자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의 발언권이 육자회담이나 이런 발언권이 지금 한 80% 정도 됩니다. 옛날에 노무현 때는 사실 95% 막 97%에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모여서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지. 근데 저는 한 4, 5년 지나면 미국의 발언권이, 특히 동북아에서 발언권은 저는 중국과 함께 양분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반도의 발언권은 강화되고 미국의 한반도의 발언권은 축소되는데, 중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국내 내부의 문제 때문에 패권적 영향력을, 우리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우리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분단 극복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힘의 공백이 한반도에 2018년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사실 다음 정권이 더 중요한 정권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 향후 200년, 300년의 후에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실 권력과 언론이 결탁을 하면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권력과 언론이 결탁했을 때 오는 영향력이 얼마나 폭발적이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명박 정부가, 새누리당 정부가 너무나 절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법이고 조직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특히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싸움이라는 것은 비스듬한 운동장에서 거꾸로 볼을 차는 것 같아요. 비스듬한 운동장에서 거꾸로 볼을 차는 것 같아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지난번 선거도 그랬습니다. 응? 그런데 이쪽에는 박근혜 후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후광, 친일, 또 무슨 기득권,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우세 세력들, 조중동, 종편, 심지어 뭐 국정원까지 다 동원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할 수 있는 후보였고, 저쪽에는 문재인 후보는 사실 그런 거, 우리 이쪽 진영을 다 끌어모으는 규합하는 구심력도 그의 경력상 그걸 다 끌어모으는데 열정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5% 차이로 졌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순자 대표가 재미있는 표현, 희망의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불치병을 알고라도 이번에 2018년 체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체제가 지금 한계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 관계, 특히 이제 미일 동맹 체제 남한을 정수시킨 것을 좀 더 아주 여기저기 잘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종용해서 했던 것이 한미 군사 동맹입니다. 근데 우리 민중들이 반대해서 좌절했잖아요. 그것도 힘입니다. 사실 민중들이 반대해서 좌절한 것. 역사의식에 늘 반대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건 아니다. 세상을 좀 바꿔야 된다.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왔던 그런 세력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꼭 논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중동 아무리 스크램 짜고 그러더라도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IT가 발전 안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졌을 겁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IT는 그 3년 전에 김대중 정부가 집중적으로 IT 입증할 때 정치적 의도는 아무 관계 없이 IT를 한 겁니다. IT 정보통신 광기업을 깐 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활동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IT를 만들어 놓은 것이 3년 후에 정권 창출과 이루어졌건 생각 아무도 여든 야든 보수세력에서 지금 아무 상상 안 했는데 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역사상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정보를 거의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뿐입니다. 예전에는 조중동을 통해서만 인지했는데 이제는 직접 인지를 합니다. KBS, MBC, SBS를 통해서만 인지를 했는데 이제 그거 없이도 인지를 합니다. 정보를. 저는 이러한 정보통신의 혁신 이것과 함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모든 정보를,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동시에 이렇게 편집 없이 접수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보다 5년 후에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해도, 그래서 지금 이명박이 짜놓은 미디어법으로만 조중동 정편이라는 것이 그것이 한계를 가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귀태 발언을 보면서 다른 표현이야 좀 거친 표현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본질은 옳은 말입니다. 그 맞는 말이죠. 어?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뒷걸음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특히 국회 여당까지도 모든 국회 일정을 좀 중단하고 아주 초강경으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초강경으로 나오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도둑이 재발자인 격으로 초강경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아픈 곳이 또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강경인 겁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나 조중동이나 이런 수구 반민족 세력들은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다.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가 망할 세력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들이 역사의 진실과 싸우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지 않으면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도 같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이들을 역사의 진실과 역사의 진실을 얻고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거꾸로 드리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강연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깊이 있는 강연을 해주실 우리 김원웅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속 시원한 강연 들으셨죠? 역사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신 김원웅 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증이랄지 알고 싶은 내용, 더 듣고 싶은 내용이 계시면은 손 들고 이 얘기를 해주시면 김원웅 의원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이리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고. 예, 편히 앉아서. 김 전 의원님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역사가, 특히 역사적인 현대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대사를 제대로 알았다고 했을 때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대기직을 못했을 거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난대상이 편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를 바르게 아는데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못 아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다고 하는데 저는 1945년에 8월 15일에 해방이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 누구니 진주해가지고 전정군을 엄연히 밝히고 메가드 포검을 무시무시한 걸 발표했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가 해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의원께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세계 신화라 그 책에 보면은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서는 핵무기를 누구니 원자탄을 사용하려면은 독일의 지도자나 일본의 지도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은 미군 사령관이 우리의 대통령의 허락 없이 미리 핵무기를 사용하고서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기독교와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은 필리핀이 미서전쟁에서 미국이 이김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이 300여 년에 식민지를 벗어났는데 그게 또 미국이 그걸 점령하니까 필리핀과 미국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일 전쟁에서 일본이 지고 미국이 이겨가지고 미군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왜 미국하고 안 싸우고 쌍수를 환영을 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으로 현재 필리핀 우리가 한참 내려다보는 필리핀이
그 누구 기지가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질문 더 받고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예, 목소리 크면 그냥 하시도록. 명쾌한 강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잘못되어 오는 것도 국민들이 자꾸만 봐주고 또 밀어주고 또 봐주고 밀어주고 하거든요. 지금은요 정말로 희망을 다 놓고 싶거든요. 왜냐면 지난 대선 때나 총선 때도 다 이길 밥상을 그 못 이기는 보면 정말 국민들이 속이 터져서 정말 발을 동동 굴렀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말이 안 되게 하는 것도 민주당에도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국민이 그만큼 좋은 분위기를 해주는데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가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너무 분통 터지거든요. 왜냐면 보수들이 자꾸만 진보 쪽으로 빨갱이 그러는데 그 대항할 때요. 제가 우리를 보고 빨갱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딱 한마디로 그러면 당신네들은 치는 매운 것도 있잖아. 그렇게 치는 것도 아니래. 그러면 우리 보고 빨갱이라는 거 똑같거든. 너는 전부 다 뿌리가 치는 매구라다 그렇게 다 가더라고요. 민주당도 좀 싸우는데 좀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분위기에 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리더해 나갈 강력한 인물도 없고 그리고 개파적으로 또 주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세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의견들이 민주당은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터져나오거든요. 이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얼마 동안 계속되어 온 얘기인데 앞으로 의원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에 앞으로 중요한 건 왜냐면 다음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음에 보수 쪽이나 개혁 쪽에서 이루지 않으면 국민이 아무리 원해도 경제민주화라든가 정치민주화 또는 통일 문제가 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치를 이겨서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에다 기대를 걸려면요 가슴이 터져서 이대로 또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일 어려운 대답.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예, 그래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한 1, 2분 내로 간단하게 그리고 가급적 한 분이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도 KBS 수신료 그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2018년 되면 우리가 많이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언론장악을 한 김대중 정부 쪽에서 IT를 해서 노무현이 잡았다는데 지금 이명박은 언론장악을 하고 종편을 만들어서 국가기관 동원하고 부정선거로 집권을 했어요. 박근혜가. 근데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집권을 또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뭔가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장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지금 분담비 반대도 하고 있고 아까 친일파 매국노 얘기도 하셨고 하는데 이런 이념 전쟁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념 전쟁을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런 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제 질문은 이 언론 장악과 그리고 이 이념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2018년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게 참 명쾌하지 않은 게 되게 많고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화 석구관인데요. 미군은 점령군입니까 해방군입니까? 1. 그리고 김 선생이 대만에서 공부할 때 최철위 선생이 했다는 얘기 있죠. 조선반도는 세 나라가 된다는 거. 네? 친철위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이정찬 씨는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일에 한국 정부는 괴뢰 정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개나발 같은 소리도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했어요. 저기 서세요. 저기 뒤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아까 강의하시는 도중에요.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당원이었는데요. 북한과 같이 군사훈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분이 이제 주석이 되고 나서 어떻게 유엔 제재를 할 때 북한을 제재를 했는지 그 사고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신 세계와 그리고 네 그거 정신 세계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기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만족한 답이 전혀 안 될 겁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좀 몇 가지 질문 받고 포스트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45년이 해방이냐고 하는 이야기, 또 아까 처음에 질문해 주신 단적으로 1945년 해방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1945년은 친일파들만이 해방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1945년 체제를 2018년 체제로 하자고 하는 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친일파들만이 해방으로부터, 그 말도 못하겠는데 친일파들 먼저 속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 친일파들만이 해방으로부터 이제 우리 민중 전체의 해방으로 바꾸는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 2000 선거 때, 지난번 대선 때 우리 존경하는 백낙청 선생님께서 2013년 체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낙청 선생님이 2013년 체제를 말한 그 기준이면도와 1987년도 6월 항쟁으로부터 이제 그 체제가 바로 현재의 체제인데 그거를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백낙천 선생님의 말도 일정 부분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건 과도하게 제도권 정치 중심의 틀 안에서만 본 새로운 체제를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5년 단임제라든지 뭐 이런 제도권 중심, 정치 제도권 중심 체제를 했지, 우리 분단국법이라든지 역사의식이라든지 이걸 더 깊게 있게 침착했다고 하면 2013년 체제라는 것이 특별하게 의미를 갖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이 나왔을 때도 저랑은 좀 이렇게 감각이 안 맞아서, 아니다, 이게 1945년 체제를 바꾸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1945년 체제가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여건으로도 이제 좋은 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인 여건에도 민중이 깨어남 같은 것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동력을 모으면 우리가 일정 부분 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2018년 체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민주당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참 민주당 이 정당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징 체제 속에서 영호남 충청도가 이렇게 나눠먹기 할 때는 상징이 공천이, 근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뿌리를 다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옛날은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해요, 사실. 저는 민주당이 제가 몸담고 있으면서 적지 않은 숫자가
나는 절반이 오히려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향이 호남이 아니었으면 충청도에서는 작년할 사람이고 경안도 한 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있어요. 응? 딴 데보다 좀 금치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린우당 때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 뭐 NLL에 반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이런 입장이나 이런 걸 하면은 거기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NLL에 반면 일부 나왔고 뭐 그것이 그 나오면 사실 저는 다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나온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이 그게 진실이 아니야. 그 NLL을 포기했냐 아니야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쭉 들어있는 문제의식, 시국에 대한 의식, 역사의식, 그런 우리 다주적인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영향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 같은 거를 우리가 그걸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참 아쉬웠던 것은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국회의원에서도 잘 안 썼어요. 저는 사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애국심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애국심, 이거 나라 지키려고 갔다 온 게 진짜 아니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냥 끌려서 가야 된다니까. 난감해가지고 앞에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참 많은데 언제부터 그걸 좀 그냥 쓰자 이렇게 한데 월드컵 때 젊은 애들이 대한민국 구호 있을 때 대한민국 이거 할 때 이제 할 수 없다 그냥 쓰자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그 전에 안 썼습니다. 제가 진짜 그 말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에 제도권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거 갖고 제가 세비도 받고 그거 갖고 활동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도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안 부르면 안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 이 대한민국을 사실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일이라도 좀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제연행 진행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그것을 제가 1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제가 대표 후보를 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번에 재판 모의표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민간인 양면 학살 여기 최진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데 그것도 10년 동안 노력해서 그걸 만들면 처음 할 때 뭐 아까 빨갱이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말 만들 그거 돌려가지고 국회의원방으로 쫙 서명해달라고 막 저 민자당 쪽에서는요 그거 서명하기 이전에 빨갱이라고 나옵니다. 빨갱이가 막 던진다고요. 그걸 직접 우리 최진 선생님이 두면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네? 다니면서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할 때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저를 변명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민주당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지난번 대선에 후보가 나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날 텔레비 보니까 군복을 입고 군부대를 방문해가지고 NLL을 사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더니 저 안철수 전 잘 모르니까 이를 좀 더 제가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있더니 또 문재인이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한 보름 있다. 그래서 제가 노무현이 같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아니 노무현이 같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정당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중동이나 새누리당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고 몸살이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최소한 빨갱이라는 말을 듣는 거를 야 내가 빨갱이다 네가 니들이 말하는 그리고 니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분단국가 식민지를 경험한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역사적 분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을 니들이 빨갱이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NLL
김건희를 사적있습니다 그러고 대중에게 사탕발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이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자동 대표님이 나오셔서 감사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장 성명 김원웅. 기화는 새날희망연대 제48차 포럼 주제 정전협정 60주년과 남북관계 전방 발제자로 본 연대의 목적 사주 독립 및 민족 통일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에 헌신하셨기에 전 회원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3년 7월 10일 새날희망연대. 정말 훌륭한 얘기 들었죠? 예. 제주의 수 풀리는 이 얘기가. 네. 여기